살면서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아니면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아예 말을 아끼게 되기도 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또 오해받을까봐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 자체가 점점 멀어지고 결국 외롭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은 정말 자연스러운 겁니다. 서운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로 하는 말인데 그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건 속상한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에 담긴 의미가 깊어지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 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틀린 말을 해서 오해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의 내용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고 필요한 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을 보면 참 묘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조금 직설적인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솔직하다고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정말 조심스럽게 말해도 자꾸 오해를 삽니다. 심지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표정만 봐도 뭔가 불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차이를 하나씩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오해를 부르는 대화 습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해를 줄이는 대화 습관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와 함께 심리학 연구 결과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고칠 수 없다거나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뭘 바꾸겠냐는 생각은 접어두셔도 됩니다. 말투는 습관입니다. 습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해를 부르는 대화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명애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명애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나름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명애 씨가 한참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불 조절을 그렇게 하면 타. 며느리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명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모르고 요리를 해? 진짜 기본도 모르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불을 줄였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명애 씨는
며느리를 위해 알려준 건데 왜 저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며느리는 이명희 씨가 부엌에 오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몇 주 후 이명희 씨는 아들에게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집에서 요리하는 게 스트레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명희 씨는 억울했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길래 가르쳐 준 것뿐인데 왜 눈치를 본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보다 평균 3배 더 강하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부정문으로 전달하면 상대방의 뇌에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보다 공격받았다는 느낌이 먼저 들게 됩니다. 이명희 씨가 사용한 표현들을 살펴보면 모두 부정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모르고 요리를 하냐. 기본도 모른다는 식입니다. 내용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불 조절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달 방식이 상대방을 부정하는 형태로 나갔기 때문에 며느리는 배운다는 느낌보다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팀이 진행한 실험에서는 같은 조언을 부정문과 긍정문으로 나누어 전달했습니다. 부정문으로 들은 그룹은 조언의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반면 긍정문으로 들은 그룹은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실제로 행동도 바꾸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부정문을 들으면 방어적인 마음이 생겨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습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잘못되었는지 금방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정당한다고 느낍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한다고 말입니다. 정확히 이 상황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명희 씨가 전달한 내용 자체는 유용할 수 있었지만 며느리가 기억하는 건 무시당한 느낌뿐입니다. 말투는 고칠 수 있습니다. 부정문 대신 긍정문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대신 이렇게 하면 더 좋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기본도 모른다는 말 대신 이 방법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서로 지내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박창수 씨는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갔습니다. 이날도 오랜만에 친구 4명이 식당에 모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최근에 손자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자가 드디어 대학 붙었어. 공부를 잘 안 해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야. 다른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창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대학이 뭐 대수냐? 나 때는 대학 가는 게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은 아무나 다 가더라고. 그래봤자 취직도 잘 안 되던데.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손자 이야기를 꺼낸 친구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어색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박창수 씨는 자기가 뭘 잘못 말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요즘 대학의 현실을 이야기한 건데 왜 다들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면서도 박창수 씨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다음 모임 날짜를 정하는데 아까 그 친구만 일정이 안 맞는다며 빠졌습니다. 박창수 씨는 그제야 자기 말이 문제였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연구를 보면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의 이야기가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상대방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박창수 씨가 한 말을 분석해 보면 친구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형태입니다. 손자가 대학에 붙어서 기쁘다는 이야기에 대학이 별거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박창수 씨 본인은 그냥 객관적인 현실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요즘 대학 진학률이 높고 취업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나누게 한 후 다른 사람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 관계 만족도가 올라갔지만 부정적이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인 경우 관계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무시하는 반응은 부정적인 반응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감정보다 사실을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생을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정보 전달만이 아닙니다. 감정을 나누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기쁨을 나누려고 할 때 그 기쁨을 함께 느껴주는 게 먼저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박창수 씨는 친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대신 현실을 들이댔습니다. 친구는 그 순간 자기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건 공감입니다. 먼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언이나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낼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정이 먼저 다루어져야 내용이 받아들여집니다. 최영숙 씨는 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팀장님이 내가 쓴 기획안 칭찬하셨어. 다음 달 프로젝트에 내 아이디어를 쓰기로 했대. 최영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런데 너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밤늦게까지 일하지 마. 몸 상하면 안 돼. 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최영숙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 뭐 그리 중요해. 건강이 최고지. 나 때는 일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 너도 그러지 말고. 딸은 더 이상 회사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영숙 씨는 딸 걱정에 한 말인데 왜 딸이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며칠 후 딸이 또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일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영숙 씨가 조언을 해주려고 했는데 딸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이야기하지 말자.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항상 걱정만 하잖아. 나는 그냥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최영숙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딸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게 문제가 되다니 억울하고 서운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대화 중에 주제가 자꾸 바뀌면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이야기에서 부정적인 주제로 넘어갈 때 이런 느낌이 강해집니다. 최영숙 씨는 딸의 성취를 축하하는 대신 바로 걱정으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딸은 칭찬받은 기쁨을 나누고 싶었는데 엄마는 피곤해 보인다며 걱정을 했습니다. 최영숙 씨 입장에서는 딸의 건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 입장에서는 자기 성취가 무시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일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경험을 나눌 때 그 경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조언이나 걱정은 나중에 듣고 싶어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집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식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표현하는 타이밍이 잘못되면 자식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부모는 관심을 표현한 건데 자식은 무시당했다고 받아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입니다. 최영숙 씨는 딸의 말을 들었지만 딸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원한 건 걱정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이 원하는 반응을 파악하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함께 기뻐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걱정이나 조언은 그 다음으로 미루셔도 됩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관계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정민호 씨는 부인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는 동안 부인이 이것저것 고르고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카트를 밀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그건 너무 비싸. 옆에 거 싸. 똑같은데 더 싸잖아. 부인이 다른 물건을 집으려고 하자 또 말했습니다. 그거 저번에 사서 남았잖아. 왜 또 사려고 해?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물건을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녔는데 부인이 고른 건 거의 없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고른 것만 카트에 담겨 있었습니다. 계산을 하고 집에 오는 길에 부인이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자 장 보러 갈래. 정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했어?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고르는 거 전부 다 트집 잡잖아. 그럼 나는 뭘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혼자 가는 게 낫겠어. 정민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돈 아끼려고 한 말인데 그게 트집이라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진행한 부부관계 연구를 보면 상대방의 선택을 계속 부정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무능력하다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설령 그 부정이 합리적인 이유에서 나왔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선택이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정민호 씨는 합리적인 소비를 위해 조언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더 싼 제품을 추천하고 중복 구매를 막으려고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부인이 고르는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인은 자기 판단이 계속 틀렸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토론토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에서는 사람들에게 여러 번의 선택 기회를 주고 매번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그룹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그룹은 나중에 아예 선택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조언을 많이 합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뭐가 더 나은지 압니다. 그래서 계속 고쳐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도움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통제당한다고 느낍니다. 자기 선택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존중은 상대방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정민호 씨는 부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인의 판단을 부정한 셈이 되었습니다. 조언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번 고쳐주려고 하면 상대방은 질립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선택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관계에 더 도움이 됩니다. 설령 그 선택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존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김수진 씨는 친구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반가웠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최근에 시작한 운동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고 있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적응됐어. 김수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걷기 운동 해봤자 별로야. 나도 예전에 했는데 효과 없더라. 차라리 수영하는 게 낫지. 나는 수영으로 관절염도 좋아지고 체력도 좋아졌거든. 친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김수진 씨는 계속 수영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는 적당히 맞장구만 치고 더 이상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 주제가 다른 걸로 넘어갔고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 김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친구에게 더 좋은 운동을 알려준 건데 왜 기분 나빠하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좋은 정보를 나눈 것뿐인데 말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대화 중에
자기 경험을 자주 끌어들이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잃는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라고 느낍니다. 김수진 씨는 친구의 운동 이야기를 듣고 바로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친구가 걷기 운동의 효과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걷기는 별로고 수영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경험을 길게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자기 이야기가 가치 없다고 느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경험을 나눌 때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비교당하거나 평가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더 나은 경험을 들으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자기 경험을 나눕니다. 더 나은 방법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되면 자랑처럼 들립니다.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끼어들어서 더 나은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기가 죽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김수진 씨는 친구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친구는 대화가 아니라 비교당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자기 경험을 나누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순서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줍니다. 공감하고 인정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 경험을 나누되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유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대방이 받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는 오해를 줄이는 대화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미선 씨는 동네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라 반가워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구가 최근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다닌다고 했습니다. 안미선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병원 다니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친구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안미선 씨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렇구나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친구가 이야기를 마치자 안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응, 많이 나아졌어. 약 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어. 안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 것 같네. 대화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 속이 시원해진 것 같아. 안미선 씨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별히 조언을 해준 것도 아닌데 친구가 고마워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조언보다 공감을 받을 때 스트레스가 더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기 감정이 인정받았다고 느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위로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안미선 씨는 친구의 어려움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공감받았다고 느꼈습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수행한 실험을 보면 대화에서 공감 표현이 많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공감은 단순히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조언을 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2개의 귀와 1개의 입이 있는데 이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안미선 씨는 친구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공감하는 말투는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힘들었겠다, 어려웠겠다, 속상했겠다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조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준석 씨는 손자가 놀러 왔을 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준석 씨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그래, 골을 넣었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손자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정말 신났어요. 친구들이 다 좋아했어요. 이준석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친구들 반응을 보니까 어땠어? 손자가 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저한테 하이파이브하고 환호해줬어요. 저도 기분 좋고요. 이준석 씨가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할아버지는 듣기만 했는데도 기분이 좋아지네. 손자는 계속해서 다른 이야기들도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일까지 쏟아냈습니다. 이준석 씨는 계속 물어보고 들어주었습니다. 옆에서 듣던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있으면 애가 말을 엄청 많이 하네요. 평소에는 학교 이야기 잘 안 하는데요. 이준석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관심 있게 들어주니까 말하고 싶은가 봐.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질문을 통해 관심을 보이면 상대방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단순히 듣는 것보다 질문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은 자기 이야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준석 씨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냐고 묻기도 하고 친구들 반응을 보니 어땠냐고도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손자가 자기 경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진짜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끼게 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이 수행한 실험에서는 대화 중 질문의 종류를 분석했습니다. 열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열린 질문이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데 익숙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 평가하거나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이 더 많이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져서 상대방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준석 씨도 손자에게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통해 손자가 자기 경험을 더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질문하는 습관은 관계를 크게 바꿉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평가하거나 조언하지 않고 그냥 더 알고 싶다는 태도로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조은영 씨는 남편과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취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만나기로 했던 친구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못 만난대.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아쉽더라고. 조은영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많이 아쉬웠겠네. 오랜만에 만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은영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었나 봐. 그 친구도 미안했을 거야. 남편이 말했습니다. 응, 나중에 연락 왔는데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 조은영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다. 다음 주에 만나면 더 재미있게 놀 수 있겠네. 남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그때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 대화가 끝나고 남편은 기분이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워했는데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은영 씨는 특별한 조언을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이 위로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상대방의 감정을 말로 표현해주면 상대방은 자기가 이해받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공감한다는 걸 행동이 아니라 언어로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은영 씨는 남편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많이 아쉬웠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은영 씨가 자기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한 실험을 보면 감정 표현이 명확한 대화일수록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감정인지 추측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표현해주면 오해가 줄어듭니다. 서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확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은 하지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이해하는데 말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표현되지 않은 공감은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해줘야 전달됩니다. 키케로는 말했습니다. 침묵 속의 이해보다 표현된 공감이 더 큰 위로가 된다고 말입니다. 조은영 씨는
남편의 감정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위로받았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투는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느꼈을 감정을 추측해서 말해주면 됩니다. 아쉬웠겠다, 속상했겠다, 기뻤겠다 같은 표현들입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물어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감정을 알아주려는 노력입니다. 한상우 씨는 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최근에 직장에서 승진 기회가 있었는데 놓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승진 대상자 발표가 났는데 제 이름은 없었어요.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쉽네요. 한상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속상하겠다.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우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승진 못했다고 해서 내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야. 회사 사정도 있고 타이밍도 있는 거니까. 딸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좀 서운해요. 제가 뭘 더 잘해야 했나 싶기도 하고요. 한상우 씨가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 지금까지 내가 회사에서 해온 일들을 보면 인정받고 있는 게 분명해. 이번엔 안 됐지만 다음 기회는 분명히 올 거야. 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한상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쉽고 속상하겠지만 그 감정도 중요해. 그만큼 내가 일에 열정이 있다는 거니까. 그 열정 잃지 않고 계속 해내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말 들으니까 좀 위로가 돼요. 감사해요.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딸은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한상우 씨는 딸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함께 감정도 인정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조직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부정적인 상황에서 감정 인정과 긍정적 재해석을 함께 제공하면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감정만 인정하거나 긍정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둘을 균형 있게 섞는 게 효과적입니다. 한상우 씨는 딸의 속상한 감정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도와주었습니다. 승진 못한 게 능력 부족이 아니라는 걸 알려줬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다는 희망도 주었습니다. 듀크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수행한 실험에서는 조언의 타이밍을 분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바로 조언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감정을 충분히 인정받은 후 조언을 들으면 수용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할 때 감정은 건너뛰고 바로 해결책으로 갑니다. 속상해하지 마, 다음에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기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조언이 아무리 좋아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서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한상우 씨는 딸의 감정을 먼저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조언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언을 할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감정을 충분히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제안하는 형태로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조언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입니다. 김태희 씨는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요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나아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매일 병원 가는데 별로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 의사 선생님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답답해. 김태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매일 병원 가는 것도 힘든데 나아지는 게 안 보이면 정말 답답하겠다.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희 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건강 문제를 겪어본 적은 없어서 내 마음을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것 같아. 하지만 힘들다는 건 충분히 느껴져. 친구가 말했습니다. 응, 고마워. 사실 누가 내 마음을 다 알아줄 순 없잖아.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니까 좀 낫네. 김태희 씨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전화해. 내가 해결해 줄 순 없어도 들어줄 순 있으니까.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이렇게라도 이야기하니까 기분이 좀 풀리는 것 같아. 통화를 마치고 김태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친구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아쉬웠지만 그래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버클리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 더 진솔하게 느껴집니다. 김태희 씨는 친구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같은 경험이 없어서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친구에게 더 진심으로 다가갔습니다. 친구는 김태희 씨가 거짓 위로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수행한 실험을 보면 완벽한 공감보다 진솔한 공감이 관계에 더 좋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모든 감정을 다 안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일부만 이해한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진심이 전달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위로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이해한다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기 감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지혜는 아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김태희 씨는 자기 한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더 편안하게 느꼈습니다. 대화에서 정직함은 중요합니다.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한 척하지 않습니다. 대신 들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함께 있어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솔직한 태도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여기까지 오해를 부르는 대화 습관 5가지와 오해를 줄이는 대화 습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습관이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래된 습관이라고 해서 고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먼저 함께 느끼는 습관을 들릴 수 있습니다. 주제를 바꾸기 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적절한 타이밍에 나누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는 말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조언할 때 감정을 먼저 다룰 수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오늘 하나만 시도해보고 내일 또 하나를 시도하면 됩니다. 말투가 바뀌면 관계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오해가 줄어들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갈등이 줄어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만나면 인생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지나온 삶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다만 그 지혜를 전달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봅니다. 나이가 들어서 배울 게 없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더 의미 있습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걸 이제야 깨닫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인정해 보십시오. 질문을 통해 관심을 표현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멀어졌던 사람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해했던 일을 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지만 가깝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말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관계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